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유럽 예금도 마이너스 시대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유럽이 예금이 마이너스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제목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정보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유튜브 정보가. 그럼 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지금 1대1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미 세계 경제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 여파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G2가 싸운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게다가 일본은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수치상으로는 경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체감상으로도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양적 완화가 계속 평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 완화의 힘을 통해서 한 달에 무려 80조라는 돈을 찍어가면서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부채가 만들어지고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시스템이 결국은 인위적으로 부양한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이 시스템이 없어지면, 정확하게는 아베노믹스가 망해버리면 일본 경제가 그날로 망한다. 지금 일본 경제는 누군가 어마어마하게 부양책을 발생시켜서 떠받치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었죠. 다들 이때쯤이면 이제 조금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어때요? 좋지가 않아요. 왜? 양적 완화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을 무려 몇 년 동안 통해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채권과 주식과 다양한 거를 사들이면서 계속 시장에다가 돈을 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부양한 경제가 계속 실질적으로 경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한계가 뻔히 보인다라는 걸 우리가 유럽 경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양적 완화 이 정책이 정말 무적의 정책, 단점이 없는 정책이었으면 미국과 유럽이 왜 안 했냐, 계속 하도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라는 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게 한계가 있는 정책이에요. 세상에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찍는데 당연히 언젠가는 그걸 끝내야 돼요. 계속 무제한 그렇게 돈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게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행위인데, 그렇죠. 유럽과 미국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양적 완화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거고, 일본은 정말 경제가 벼랑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경제, 그 나라의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준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진짜 이게 지금 시장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풀려고 국가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정말 이 나라 경제가 드디어 살아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황이에요 라고 하면 금리를 올리는 나라인지 아닌지만 확인해도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상승했던 이유는 뭐예요? 미국 경제가 정말 앞으로 이제 좋아집니다. 유로랑 일본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좋아요. 하면서 신흥국이 뭐 돈이 빨려 들어가는지, 돈이 뭐 쓸려서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망하는 건 나도 모르겠고, 일단 우리 경제는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준금리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 얘기를 왜 얘기했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유럽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계속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정말 안 좋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요 앞에 내용을 다 설명한 거예요. 왜 금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이 나라 경제가 안 좋은지 좋은지를 뭘로 파악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예금 금리에다가 예금 계좌에다가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데 은행한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자를 줘야 되는, 이제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이 패턴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 생각에서는 야, 내가 돈을 은행에다 넣는데 어떻게 은행한테 이 수수료를 내냐라고 하는데, 이 서방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특수국가들은 원래 옛날 때부터 내가 이 예금 계좌를 개설했으면 수수료를 내야 됐어요. 우리나라의 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통장 발급료만 내면 당연히 그 통장 공짜이니까. 그쵸? 근데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내가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수료를 뗐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이빙 계좌가 있고 뭐 다양한 계좌가 있는 거예요. 체킹이 있고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기사를 읽어볼게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덴마크 대형은행인 위스케은행에서 예금 잔액 750만 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4,362만 원의 계좌에 대해 연 0.6%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20억 원을 예금하면 매년 1,200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객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점은, 일단은 고액예금에 한해서만 지금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고액만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소액,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금 대부분한테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면 중앙은행의 확대 재정 정책과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덴마크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12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금 이자율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역마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이제 앞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환경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걸 덴마크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 세계가 대부분 이제 돈이 계속 돌리려고 그렇게 시장에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으니까 예금의 마이너스 금리를 물리는, 이게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당연히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근데 유럽에서 이제 대형 이 예치 금액에 한해서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결국은 뭐예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예측,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금리가 더욱더 떨어져서 저금리,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제로 금리가 기본적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베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정부랑 시장이 항상 줄다리기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금리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시장에 있는 금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시장도 여기에 연동돼서 이 정부에서 정하는 금리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괴리감이 만약에 깨져서 정부가 기준금리를 3%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뭐가 3%야, 나는 1% 같아 라고 하면서 다들 1%로 예측을 하면 정부의 이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개의 조율을 정말 정부가 잘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뜻은 결국은
중앙, 이 정부의 이 금리조차, 이 기준금리도 이제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쵸?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독일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제시한 30년 만기 국채를 판매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해서 돈을 정말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원래 한 차례 인하를 지금 했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내려서 우리도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어서 시장의 이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 그리고 이 연방준비제도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전 세계,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도 지금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예금금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여기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다시 지금 단발성으로 내렸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내려서 제로금리까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뭐 하고 있냐? 슬프게 중국은 이 국제 기축통화에 근접해 있지만 이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살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시장에 돈을 풀려고 어떤 행동을 하냐? 기준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 내놓으라는 국가들 전체가 다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 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제로 금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고 향후 몇 년 최소 그 다음에 몇십 년간은 또 이제 저금리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결국은 예금 금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던가 아니면 정말 물가 상승률에도 못하는 이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의 값어치가 앞으로 계속 희석될 거다라는 건 전 세계가 이미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니네들은 알아서 제로금리 해라. 우리는 알아서 따로 살게 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결국은 열심히 돈을 돌려야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이 안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하루 먹고 이번에 한 달 번 걸로 먹고 사는데 바쁘고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만 남았으니까 재테크에 우리가 가장 꼽고 있는 선택이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주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파생상품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끼고 싶지 않은데 넣었어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이제 귀금속. 요런 투자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일정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자산에서 재테크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부자. 이 은행에 여유가 되기 때문에 1, 2억에 예치를 하고 PB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재테크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주식 강의도 듣고 이런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재산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채권, 그 다음에 귀금속, 뭐 땅 이런 거를 각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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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이든 뭐 이렇게 자산을 안정장치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이 올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구사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쪼개서 정말 돈이 없는데 여기에서 쪼개봤자 한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내가 진짜 그냥 부동산에 이 돈을 다 모아서 한방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테크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부동산에 돈을 넣어가지고 정말 부동산이 한번 크게 빵 터졌을 때 정말 몇십억을 벌어서 야, 내가 이제 몇십억을 벌었는데 부동산에 너무 올인하는 건 또 좀 내가 이미 벌었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전장치를 구사해서 주식도 조금 하고 채권도 하고 PB에서 니네가 추천하는 대로 좀 할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였기 때문에 과거에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부동산이 뻥 터져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는 한방이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내가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고민을 거듭해서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저도 참고로 어느 정도 몰빵을 하실 거면 부동산을 추천드려요. 물론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높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뭐 완전히 먼 데에서 뭐 부동산이 거의 뭐 미분양이 나 있는데 여기 투자해서 이득 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주식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산값어치가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돈이 시장에 풀렸을 때 결국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강남 부동산이나 일부 지역 부동산이었어요. 주식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왜? 주식이 전 국민이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적극 권유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도 없고 여기가 항상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인다라고 전 국민이 이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부동산에 돈을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이 너무 올라서 주식을 규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규제 정책은 매번 부동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의 대부분 70%의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다수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다가 베팅을 더욱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연히 100% 아니에요. 물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그날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장치가 있는 부동산에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 나라 망한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또 띄워요. 어느 정도 너무 올라가는 것도 억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재테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강사 뭐 강의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주식에 강의를 해서 내가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대부분 리스크가 커요. 왜? 여기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열풍일 때 부동산 강사 진짜 돈 쓸어 모았어요. 강당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람들 진짜 많이 했고, 근데 지금 부동산 강의가 짭짤하지가 않아요. 부동산 이게 뜨질 않으니까 그런 거야. 다들 사람들이 올라야지 내가 또 이걸 팔고 또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이 구조가 발생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혹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파생상품은 웬만해선 비추천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공부하고 내가 이 돈 다 잃어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라고 속 쓰려서 내가 술 한잔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뭐 고급 양주 마셨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 베팅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비추천이에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당연하지. 당연하게 파생상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추천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귀금속인데 귀금속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 대비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앞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는 꽤 힘들 거예요. 통화 권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올 거예요. 투자 수단을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거를 할 거냐 본인의 선택인데 뭐든지 다 리스크가 앞으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결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다시 호황이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시 침체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리를 다시 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황이 더욱더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요 불황과 호황 요 패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유럽 예금도 마이너스 시대 설명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 뭘 뜻하냐? 우리나라도 이제 마이너스 시대는 오기 힘들겠지만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십 년이라기 보기는 보다는 뭐 10년 정도까지는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왔기 때문에 재테크를 정말 잘해야 될 시기가 다시 한번 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럽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결국 예금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대형 예금을 통해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소액 예금까지 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한 억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단발성으로 한 게 아니라 확장적 기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제로금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정말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준기축통화의 엔화가 정말 튼튼하고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면 이 양쪽 하나 안 하면 돼요. 근데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금마저 이제 금리가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시장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베팅을 하고 있죠. 이건 결국은 뭐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도 찾아올 거고 이제 조만간 9월 아니면 10월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한은에서 한국은행에서. 이 말은 저금리 기조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딘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고민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안전은 이제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알람 버튼을 안 눌러주시고 구독만 하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요거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